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조 엔지니어 김성룡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바닥 처짐, 슬라브 처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한국에 있는 규정에서 슬라브 처짐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어떤 값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걸 갖다가 독일 유로 코드와 비교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그 규정에 있는 그 내용이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실무와 관련된 일들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규정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제가 여기 그 미리 한국 규정 KDS인가요? 그전에는 KBS 뭐 2016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통합이 됐나 보더라고요. KDS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규정들도 다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따로 뭐 돈을 내거나 그러지도 않고도.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규정은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가지고 그 따로 그 뭐죠? 스크린샷을 해서 여기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요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같이. 이게 크게 요 두 개, 위에 두 개, 잠깐만요. 이게 또 안 되나? 요 위에 두 개랑 위에 두 개가 잘못 봤네요, 제가. 위에 두 개, 얘랑 요렇게 그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요쪽에 체크를 하는 게 맞을 텐데요. 그죠?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게 비구조 요소를 지지 또는 부착하지 않은 평지붕 구조. 그러니까 얘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지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구조 요소를 지지 또는 부착하지 않은 바닥 구조. 그 다음은 바닥 슬라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 둘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비구조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비구조 요소를 지지 또는 부착하지 않는 그런 구조재인 거죠. 그런 바닥이라는 말입니다. 평지붕 또는 바닥이라는 말인 거죠. 그랬을 때에 활화중에 의한 순간 처짐. 그러니까 그 전에 사중 있잖아요. 사중에 의해서 처짐이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겠다는 거죠. 활화중만 그때 잠깐 처지는 그 활화중만 고려를 해서 그걸 갖다가 그 제한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평지붕 같은 경우는 그 뭐죠? 경관 나누기 180이고요. 그리고 바닥 구조 같은 경우는 경관 나누기 360입니다. 근데 이 위에 두 개 있는 항목 같은 경우는 독일에 그러니까 유로 코드에는 없습니다. 유로 코드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 밑에 부분이에요. 요 밑에 부분.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활화중에서 처지는 순간 처짐, 평지붕 이건 되게 아주 뭐 쉽게 얘기하면 널널한 그런 어떤 제한 사항이고요. 웬만하면 다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거 활화중에 의한 순간 처짐 이것도 웬만하면 아마 다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요 밑에 두 개가 지켜진다면 말이죠. 요 밑에 두 개를 한번 살펴보죠. 얘가 이제 중요합니다. 얘가 유로 코드에서 있는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가. 자, 읽어볼게요. 과도한 처짐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소를 지지 또는 부착한 지붕 또는 바닥 구조. 그죠? 여기 세 번째와 네 번째 둘 다 지붕 또는 바닥 구조, 지붕 또는 바닥 구조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슬라브라는 얘기인 거죠. 이 슬라브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비구조 요소를 지지 또는 부착했는가, 비구조 요소를 지지 또는 이거 제가 말 잘못했네요. 비구조 요소는 비구조 요소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과도한 처짐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소인가, 염려가 없는가. 그러니까 그 바닥 슬라브가 있으면은 거기에 뭘 우리가 그 경량 칸막이 벽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칸막이 벽도 있고 그 뭐죠? 깁스판으로 만든 칸막이 벽이죠. 그리고 또 유리로 된 그 칸막이 벽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슬라브 위에 부착 또는 지지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얘들이 그 슬라브가 처짐으로 인해서 얘들이 손상될 그 염려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이제 얘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에서 그러면 자, 세 번째 과도한 처짐에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설 지주 또는 하는가? 그렇다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비구조제 요소가 처짐에 의해서 손상될 염려가 높다면 그러면 좀 더
좀 강한 그런 그 규정을 줘야 되겠죠. 제한상을 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경간 나누기 480 해주라는 거죠. 경간 나누기 480에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경간이 4.8m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4.8m면 이게 밀리미터로 하면 4,800mm잖아요. 그거 나누기 480 하면은 얼마입니까? 10mm죠. 그러니까 10mm 처짐 제한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mm 처짐은 어떤 처짐이냐면은 전체 처짐 중에서 비구조 요소가 부착된 후에 발생하는 처짐 부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슬라브를 타설을 하고 그 밑에 동바리를 이제 해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슬라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중에 의해서 처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뭐 하죠? 마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지금 이제 경남 칸막이 벽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다고 생각하면 경남 칸막이 벽을 이제 차음 때문에 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시공한 다음에 오는 처짐을 고려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처짐이 뭐 이해해야 된다고? 4m 80일 때는 4m 80cm일 때는 10mm여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슬라브 위에 그 어떤 과도한 처짐으로 인해 손상될 염려가 없는 비구조 요소가 온다. 그러면 그냥 경관 나누기 240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슬라브의 처짐으로 인해서 어떤 비구조재가 파손될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이제 경남 칸막이 벽이나 아니면 그 한국에는 잘 없는데 독일에는 벽돌벽으로 그 칸막이도 하거든요. 그 소음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벽돌은 또 그 처짐에 민감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균열도 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구조제 요소들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손상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L 나누기 경관 나누기 480하고 손상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L 나누기 240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처짐이 콘크리트 같은 경우 합성보에서는 사실 철근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처짐이 탄성 처짐이 처짐 이후에 크리프로 인한 처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물론 그 위에 있는 그 콘크리트 판이 크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처짐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합성보랑 그냥 콘크리트 슬라브인데 콘크리트로 만든 그냥 순수하게 RC 구조인 바닥은 크리프와 건조 수책에 의한 처짐이 정말 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탄성 처짐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하중이 발생하게 되면 슬라브가 바로 처지겠죠. 그때 발생하는 건 이제 탄성 처짐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균열이 가게 되면 그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순간 처짐도 있지만 그 뒤에 오는 장기 처짐이 더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 고려해 준 다음에 그걸 계산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이 제한값들을 비교해 봐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슬라브가 제대로 설계된 슬라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안 하고 싶으면 이거 그 조건 만족시켜 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그 경관에 그런 세장비를 줬죠. 경관에 따른 슬라브에 세장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이 이런데 세장비가 이래서 내가 그걸 따라서 슬라브를 설계를 했다면 이제 이 처짐에 관한 거는 생각 안 해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랑 예를 들어서 이 그 값을 가지고 슬라브를 설계한 것과 나중에 그 처짐을 계산한 그 슬라브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얘가 보수적으로 그 슬라브 두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독일은 그렇습니다. 한국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좀 더 경제적으로 하려면, 그리고 또 층고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실제 그 처짐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 원하는 조건들을 맞춰주는 것이 그 슬라브의 그 두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장기 처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장기 처짐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아니, 그거 말고 독일 얘기부터 할게요. 독일은 어떠냐면 비슷해요. 요거 대신 여긴 지금 L 나누기 480이잖아요. 근데 독일은 L 나누기 500이고 요 밑에는 L 나누기 뭐 250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 그 대상이 조금 달라요. 그 독일에서 말하는 이 L 나누기 250 이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슬라브는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 어떻게 보면 같은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오늘 좀 왔다 갔다 하네. 아무튼 이 L 나누기 250은 뭐냐면은 이게 봤을 때 너무 많이 쳐지면 사람이 그걸 보고 내가 그걸 인지를 하게 되면 뭔가 불편하잖아요. 이건 너무 휜 거 아니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런 사람의 인지하는 것을 인지해서 불안하게 되는 것, 그런 보이는 것을 그 제한 두기 위해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뭐라고 해야 되죠? 고려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 L 나누기 250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지하는 그런 정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이걸 갖다가 L 나누기 250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이 L 나누기 250이 뭐와 관계 있냐면 여기에 한국에서는 이게 장기 처짐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장기 처짐과 뭐 이런 걸 고려한다고 했는데 독일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 얘가 뭐냐면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 슬래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까맣게 된 이 줄이 이제 슬래브의 처짐의 마지막 단계인데 얘가 어떻게 이제 처진 형태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L 나누기 250 이거는 뭐에 기준을 두고 있냐면은 슬라브가 그 기둥에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 기둥도 있고 이쪽 기둥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얘 둘의 그 끝점을 갖다 잇는 거죠. 그러면은 기준선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이 L 나누기 250을 봐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얘들이 둘향, 비궁이라고 이 개념 자체를 다르게 용어를 갖다가 다르게 씁니다. 이 둘향은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미리 그 전에 처올림을 하든지 간에 요 그 시스템 기준선이라고 할게요. 여기 그 기둥이 있고 여기 기둥이 있을 때 그 기둥의 그 끝점을 이은 거, 이 시스템 기준선을 기준으로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 기준선을 기준으로 L 나누기 250 이 그 값이 그 제어가 된다면 그러면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L 나누기 250보다 더 많은 값이 나왔어요. 더 높은 처진 값이 나왔어. 그러면은 미리 처올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계산해 보니까 한 뭐라고 하죠? 한 30mm가 나온 거예요. 근데 L 나누기 250은 계산해 보니까 뭐 20mm야. 그러면은 이건 내가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mm만큼은 처올림을 해서 미리 올려주는 거죠. 올려줘서 이제 그 시공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시스템 기준선을 기준으로 20m 정도 내려간다. 사실은 뭐 15mm 정도 더 처올림 해줄 수도 있어요. 그죠? 약간 그런 끝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상세해 주기 위해서. 아무튼 미리 처올림을 해서 이 L 나누기 250을 만족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두이샹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독일에서도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L 나누기 500이라는 그런 기준 뭐라고 하죠? 이거 한계 값이 있습니다. 그 처짐의 한계값. 이 한계값도 뭐냐면 한국과 비슷하게 한국은 L 나누기 480이었죠. 비슷하게 그 손상의 위험이 있는 비구조 요소가 슬라브 위에 지지 또는 부착이 되어 있을 때 위에는 아니고 위에도 되고 밑에도 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걸 이제 그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그때 고려하는 처짐은 그 비구조 요소가 설치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런 처짐을 고려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일단 이건 나중에 한번 하고 왜 중요하냐면 그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남 칸막이 벽이나 그 독일 같은 경우는 벽돌 벽이죠. 이게
균열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균열이 가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슬래브가 있다고 봐요. 슬래브가 있고 이제 요 위에 칸막이 벽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요 위에도 이제 슬래브가 있겠죠. 당연히 자리가 좀 모자라서 이렇게 그렸는데 다시 그릴게요. 그냥 자리도 많은데 내려가면 이렇게 위에 슬래브가 있고 밑에 슬래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경량 칸막이 벽 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뭐야 하중을 받고 슬래브가 이렇게 쳐지게 되겠죠, 그죠? 뭐 이렇게 쳐지게 될 겁니다. 위에도 뭐 이렇게 쳐질 거예요, 이렇게 위에도 쳐지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 경량 칸막이 벽이나 벽돌벽이 벽이니까 이게 강성이 크지 않죠. 벽이니까 이게 강성이 크잖아요. 이 면 네 방향으로. 그래서 얘가 마치 기품보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힘의 흐름이 이 칸막이 벽에 나타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시스템으로 그려보면은 지금 경량 칸막이 벽이 마치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에 지지되고 이 부분에 지지되고 왜냐면 얘가 슬래브가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량 칸막이 벽은 휘지 않고 슬래브만 휘니까 마치 경량 칸막이 벽이 여기는 경량 칸막이 벽이 여기에 지지되고 여기에 지지되고 이런 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힘의 전달이 달라지는 거죠. 원래는 그냥 옆에 만약에 서 있었다면 슬라브에 처짐없이 서 있었다면 그냥 힘이 전달이 뭐 이렇게 되겠죠. 바로 경량 칸막이 벽도 무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압축력이 그 서포트된 지지점적으로 압축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경량 칸막이 벽은 뭐 콘크리트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금이 가게 됩니다.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 벽돌벽에서도 비슷합니다. 벽돌벽도 뭐 이런 식으로 몰탈 그 선 따라서 이렇게 금이 가게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하자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처짐을 갖다가 그 손상이 쉬운 비구조재에서는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기 처짐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게 또 이제 큰 이슈거든요. 이 장기 슬래브의 처짐은 제대로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 많은 요소들이 관계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내가 뭐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 슬래브의 처지면 얼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맞지도 않고, 그렇게 확답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콘크리트 종류도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동바리를 언제 떼주느냐 그것도 이제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습도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멘트 종류 했나요? 세멘트 종류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또 콘크리트 강도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또 언제 하중이 작용하게 되느냐 이것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또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또 균열이 어느 부분에 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부분들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약식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실무에 관련된 그런 얘기도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루고 싶으신 내용이 있거나 주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